자, 오늘 하는 주제는 기술 통계 분석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통계는 세 가지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스텝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자료 수집하는데 그걸 뭐라 그랬죠? 표본 추출. 자, 표본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뽑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뭘 한다 그랬죠? 요약, 정리한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이 그 요약 정리하는 통계 분석 방법.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때 기술 통계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약 정리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내려가는 게 추리한다. 그죠? 추론한다. 그래서 추리 통계학. 자, 왜 추리 통계학을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표본, 중요한 거는 표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용어들을 좀 배웠으니까. 자, 우리가 통계에서 확률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배우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조사하는데 무슨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랬죠? 무슨 조사? 전수조사. 공부들 많이 하셨네. 원래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데. 자, 첫 번째, 전수조사를 못한다. 다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뭘 선택한다? 무슨 조사? 표본 조사를 하게 된다. 그죠?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뽑는 걸 표본이라고 그랬죠? 표본 샘플링.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한다. 근데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오차. 그렇죠. 뭐하고 뭐의 오차예요? 뭐하고 뭐의 오차? 자, 우리는 통계학을 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죠? 전체 집단, 즉 전체 집단의 진실된 값. 그걸 뭐라 그랬어요? 통계학적인 용어로는 모수. 전체 집단의 하나의 값, 진실된 값. 전체 집단의 키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평균 키를 내가 알고 싶은 거죠. 몸무게를 알고 싶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몸무게를 알고 싶은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지만 다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전체 집단 중에 일부분을 뽑는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요. 그 표본의 값이 구워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표본의 값은 통계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은 모수. 그죠? 그렇게 용어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용어는 잘 모르더라도 전체 집단의 진실된 값인데 그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인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고 표본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의 값을 구했는데 이 표본은 진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값, 모수 또는 진짜 값하고 뭐가 발생했다? 오차가 발생했다. 그 오차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냐, 오차의 범위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차의 범위를 뭐 1cm로 키우면 1cm냐, 2cm냐 범위를 구해줘야 되죠. 그 범위의 값을 뭘 이용을 한다? 확률을 이용한다. 아직 확률은 우리가 정확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확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이용을 해서 그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를 우리가 예측하게 된다. 이게 추리 통계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확률과 통계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이유를 지금 배운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모집단을 조사해서 모수를 찾아야 되는데 모집단을 다 조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표본을 조사하게 되면 표본의 통계량은 우리가 구한 모집단의 값하고 일정한 오차가 존재하게 된다. 이 오차를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정해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확률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큰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표본을 구했으면 이 표본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하는지에 대한 차원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결정하라 그랬죠. 두 가지가 또 두 개, 네 개로 쪼개지지만 그거 말고 우리는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적 자료? 뭐라 그랬죠? 하나는
양적 자료, 다른 하나는 질적 자료. 차이점은 양적 자료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그렇죠.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질적 자료는 수치가 아니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는 그런 잣대를, 그런 값을 갖고 있는 변수를 또는 그런 값을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질적 자료 또는 카테고리컬한 자료, 명목 자료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갖는 거, 키, 몸무게, 온도, 시력, 점수, 모든 만족도 점수, 모든 값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양적 자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배울 때 질적 자료하고 양적 자료하고 그게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질적 자료나 양적 자료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방식 또는 정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기술 통계 분석의 기술 통계학. 여기서의 기술은 테크니컬한 의미의 기술이 아니고 설명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기술, 쓴다, 기술한다, 설명한다 그런 의미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 자료는 표나 그래프에 의해서 자료가 정리가 되고요. 연속 자료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치에 의한 자료 정리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입니다. 평균. 뭐 다 알고 다 많이 썼잖아요. 평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평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평균에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n분의 1의 평균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의 평균을 씁니다. 그런 부분들을 뒤에 가서 조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나 그래프로 정리를 한다라는 건데 말한 대로 이겁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데이터 자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질적 자료하고 양적 자료입니다. 양적 자료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질적 자료는 주요 요약 방법이 도표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표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연속 자료는 뭐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수치에 의해서. 자, 이 얘기가 이게 평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자료 정리하는 방법, 도표로 정리가 되는데 표로 정리라는 말이에요. 표라는 말입니다. 그 표를 우리가 무슨 말로 부르냐면은 도수 분포표. 도수라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인데 도수는 개수를 얘기해요. 하나, 둘, 세 명 뭐 이렇게. 자, 도수 분포표고요. 분할표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표. 엑셀 배워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있죠. 피벗 테이블에 보면은 가로 세로로 항목이 두 개로 나눠서 쪼개서 정리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를 분할표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래프로는 막대도표라는 걸 있어요. 막대도표, 그 다음에 원도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가 하는 거고요. 자, 연속 자료는 수치인데 산술평균 뭐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자료에는 그래프를 뭘 그리냐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요. 자, 그러면은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모양은 거의 99% 일치합니다. 근데 조금 틀려요. 근데 그 조금 틀린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박스 플롯이라고 부르는 상자 도표.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시계열 도표, 그 다음에 산점도, 스캐터 플롯, 산점도라는 거를 이런 걸 이용해서 연속 자료는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하면 돼요? 데이터가 딱 돼 있다. 엑셀에 정리가 돼 있다. 요 항목은 이게 질적 변수야, 연속 변수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값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또는 값이 A, B, A, B, O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얘는 질적 변수구나. 자, 그러면은 도표로 정리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래프는 막대도표나 원도표로 정리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들어가서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키는 평균을 연속 변수니까 수치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평균 또는 분산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걸 갖고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릴 때는 그러면 이거는 박스 플롯이냐 히스토그램이냐 아니면 산점도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죠.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적 자료. 질적 자료는
도수 분포표, 영어로는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리퀀시라는 게 개수입니다. 숫자. 도수, 뭐 개수 이렇게 부르죠.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급으로 보통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성별 그러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식의 자료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학점입니다. 학점을 우리가 A, B, C, D, E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아직 점수로는 표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요? 이런 자료가 나오면 또는 남자, 남남, 여여, 남남, 여여, 남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원자료라고 부르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알죠? 자, 이렇게 표로 그래서 A 학점은 몇 명이다, B 학점은 몇 명이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죠. 남자는 몇 명이다, 여자는 몇 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로 그릴 때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라는 걸 이용해서 A 몇 명 이렇게 쭉 그립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한다. 자, 이렇게 원도표로도 정리가 되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렇게 정리한다라는 거 배웠으니까 끝. 자, 그 다음에 분할표입니다. 분할표는 질적 변수가 몇 개일 때요? 2개일 때 쓴다는 거죠. 자, 성별 남자 여자. 그러면 혈액형은 남자는 A형이 몇 명이고 B형이 몇 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질적 변수가 하나, 질적 변수가 2개일 때.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대조군, 처리군이라는 게 있는데 대조군은 실험을 안 한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처리군은 실험한 그룹을 얘기합니다. 어떤 실험 대상이 되는 그룹.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생존한 사람, 사망한 사람 이렇게 나눴을 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조율을 하게 되면 대조군이면서 생존한 사람 이렇게 나누죠. 많이 봤죠? 이 표? 이 표를 많이 봤는데 이거를 이원 분할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돼요. 이게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많이 봤죠. 요거를 엑셀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를 제가 통계학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분할표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나눠서 각각의 항목을 이렇게 나눠주고 X축하고 항상 범례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금 뒤에 보시는 내용은 제가 다른 이제 기업체에서 했던 내용, 했던 사례를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학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죠. 막 복잡하고 확률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뭐 대단한 분석처럼 보고가 되는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기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 통계학만 가지고서도 정리해서 보고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서를 써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게 도수분포표라는 거죠. 도수분포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항상 빈도수하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같이 넣어주죠.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도표를 그려가지고 정리되고요. 요렇게. 항상 세로 막대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엑셀로 작업한 거예요, 제가. 엑셀로 작업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로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세로가 보기 좋은 게 있고 어떨 때는 가로가 보기 좋은 거 있고 이런 거는 뭐예요? 세로 가로로 할 때는 순위별로 정리될 때 제일 높은 거부터 해서 낮은 레벨별로 이렇게 쭉 정리돼서 정렬해서 보고할 때는 이렇게 가로가 쭉 되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퍼센테이지를 파이 도표로 안 하고요. 이렇게 가로 막대 도표에 이거를 누적 막대 도표라고 합니다. 누적시켜서 이렇게 100%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우리 저기 그래프에 다 있으니까 딱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수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보기 좋을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보기 좋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그 그래프 보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다양하게. 그래프는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표나 그래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술 분석에서 질적 자료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저 표로 정리한다. 계급, 그러니까 표로 정리해서 뭐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그걸 막대 그래프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연속 자료일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수치에 의한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구한 자료들은 연속 자료로 이루어져 있죠. 키, 몸무게, 뭐 학점, 만족도 다 연속 자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연속 자료에 의한 거는 중심 위치와 삼포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중심 위치는 뭐냐면은 항상 가운데 값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대표값. 자, 여러분들 연속 점수할 때 이 반의 키가 뭡니까? 키가 얼마가 되죠? 내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자, 통계학 수업 듣는 학생들의 키를 보고해야 돼요.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 그럼 뭐라고 가면 보고를 할까요? 누구는 몇 센치고요, 누구는 몇 센치고요. 30명 키를 다 보고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이 반의 키는 몇 센치입니다 라고 할 때는 항상 뭘 갖고 얘기합니까? 평균 키를 갖고 얘기하죠. 근데 그럼 왜 평균 키를 써요? 여러분들 암묵적으로 다 쓰잖아요. 그죠? 보고서를 할 때나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사용해요. 이 반에 그러면 보통 대부분 평균 내서 보고를 해요. 다. 머릿속으로 다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잡혀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왜 평균을 써요? 평균 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왜 평균을 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없죠. 여태까지 우리는 평균 계산하는 것만 배웠지 왜 평균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왜라는 물음표에 대한 답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평균을 쓸까? 평균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Central Location 뭐예요? 중심 위치라는 거죠. 평균이 왜 중심 위치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중심 위치가 의미를 갖는 게 뭘까요? 왜 중심 위치라는 말을 쓸까요? 거기에 중심 위치 또는 평균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우리가 왜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미 뭐냐면 대표값이라는 말입니다. 대표를 할 수 있는 값. 왜 대표를 할 수 있느냐? 평균은 모든 것들의 중심 위치를 우리가 대표할 수 있게끔 구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구해지느냐? 이따 식을 보면 말씀을 알 수 있겠죠. 식에 의하면 모든 사람을 다 더한 다음에 모든 사람의 값들을 n분의 1로 나눈다. n분의 1이라는 게 그 모든 값들에 대한 평균을, 즉 똑같이 분할해서 그 값을 구해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중심 위치 값이 있는데 그 중에 산술 평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라는 거 하나입니다. 앞에 산술이라는 말을 빼죠. 그냥 우리는 평균이라는 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평균 중에서도 산술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하 평균, 조합 평균, 가중 평균 줄줄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다 들어본 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요걸 가지고 하는데, 자, 그러면 평균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 수치로 나타낼 때 평균 말고 항상 같은 걸 같이 씁니다. 뭘 같이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표준 편차 많이 들어봤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쓴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보조 자료로. 그렇다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 변동. 뭐에 대한 변동이에요? 산포, 흩어져 있다. 뭐가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걸 왜 쓸까요? 평균하고 왜 같이 써야 되죠? 라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은 나와 있어요. 자료가 어느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다고요? 중심 위치. 중심 위치는 뭐라고 불렀죠? 위에? 중심 위치는 뭘 쓴다 그랬죠? 평균. 답은 나와 있네. 분산이라는 거는 산포라는 건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한 자료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 자료일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정리할 때. 왜 그거를 쓰는지 이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균 중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산술 평균. 영어로는 뭐예요? mean. M-E-A-N. 민값. 그러면은 영어로는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다 많이 알죠? 자, 보니까 식이 막 나오네. 수학 공식이 막 나오네. 그죠? 자,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기호가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말로 하기 귀찮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이 N명이 있어요. 사람, X1은 사람 1번 사람, 2번 사람. 우리 30명이 있죠? 그러면 1, 2, 3, 4에서 X1, X2, X3에서 X30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럼 X1의 키는 얼마, X2의 키는 얼마,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뭐예요? N분의 1로 나눈다. 이 N은 뭐예요? 항상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문자 N은 모수의 의미고 소문자 N은 표본의 의미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평균이냐 표본 평균이냐인데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균이다, 산술 평균이다 라고 하면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그 값들을 n분의 1로 나눈다. 사람이 30명이면 30분의 1로 나눈다. 그죠? 그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기호가 시그마죠. 시그마는 뭐냐면 더하라는 의미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번부터 30번까지 다 더해라. 이 말입니다. 자, 말로 하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뭘로 해요? 기호로 표시합니다. 시그마 표시 딱 하고 i는 1부터 n까지 xi 하면 xi라는 걸 다 더해줘라. i 값이 이 값이 n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말로 하기 귀찮다 이거예요. 그냥 서로 앞으로는 요걸로 통일하고 이렇게 쓰면 다 더해. 알았지? 이렇게 하고 서로 합의하고 간 기호입니다. 그냥. 수학 공식은 다 기호예요. 근데 말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기호로 쓴 거지. 말로 하면 뭐예요? 자, 1번 더하고요. 2번 키 더하고 3번 키 더하고 4번 키 더하고 해서 30번 키까지 다 더하세요. 이 말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은 i는 1부터 30까지 끝.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기호가 표시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뒤에 기호는 배우겠지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호를 가지고 계산은 안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 기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때는 계산하는 방식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기호의 의미는. 자, 두 번째는 미디엄, 중앙값입니다. 자, 산술 평균은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눴어요. 그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자, 중앙값은 편차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50cm에서 160cm, 170cm 키가 있는데 서장훈이 딱 왔어. 2m가 넘어가죠.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산술 평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키가 평균 170이어야 되는데 평균음이 갑자기 180으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뻥 뛰어요. 키가 갑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은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키 작은 사람부터 키 큰 사람까지 한 줄로 서장훈은 저 뒤에 쓰겠죠? 근데 이걸 다 더하면은 산술 평균이고요. 다 더해서 n분의 1로 하면 산술 평균이고, 자, 쭉 가서 30명이니까 15번째 손 들어봐, 16번째 손 들어봐, 키가 얼마야?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의 키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죠. 물론 홀수면은 가운데 값이 한 명 있겠죠? 근데 짝수면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두 명 값을 계산해 줘야 되죠. 이해되셨죠? 짝수면 제일 15번, 16번. 홀수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 사람 거 해서 중앙값을 해줍니다. 이 중앙값을 왜 쓸까요? 얘기했잖아요. 편차가 심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값 때문에 평균이 변한다. 그럼 중앙값을 계산해 줄까요? 아닙니다. 항상 산술 평균과 중앙값은 같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산술 평균도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의 전부 다 160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100cm야. 그리고 한 사람은 2m야. 양쪽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바이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술평균하고 중앙값하고 같이 써서 이 두 값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은 좋은 값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산술평균 쓰고 어떨 때는 중앙값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최빈값은 많이 안 쓰이는 값입니다. 이거는 제일 많은 집단값. 보통 질적 변수일 때 가장 쓰이긴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최빈값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자, 평균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있어요. 가중치도 이런 거죠. 가중평균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가중평균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볼 때 제가 비율을 틀리게 줍니다. 알죠?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중간 출석 20%, 중간 30%, 기말 50% 하죠? 근데 중간고사에서 100점 받은 거하고 기말고사에서 90점 받은 거하고 어느 게 더 값이 비중이 더 높을까요? 이 얘기예요.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아봐야 최대 30점까지 받을 수 있죠? 근데 기말고사는 90점 맞지만 어떻게 돼요? 50%면 5, 9, 45에서 45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는 비중이 낮은 걸 100점 맞는 것보다 우리가 비중이 높은 거를 90점 맞는 게 더 좋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 가중치를 둔다 해서 가중평균입니다. 다 알죠? 이제 용어를 아는 거예요. 이제 용어. 저런 거를 우리가 가중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가중치, 가중비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여기서의 W는 뭐냐면 가중치입니다. 자, 중간고사 20%, 출석 20%, 거기에서의 이거의 가중치를 20%로 준다. 이겁니다. W는 0.2.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요게 70, 30, 요게 뭐냐면 가중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원래 값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걸 많이 쓰는데 그러면 언제 또 많이 쓰느냐? 자, 이런 값이 있어요. 요거는 가중평균의 사례인데 실제로 회사 같은 데 가서 제가 통계학을 가리키거나 회사 같은 데 가서 값을 정해갖고 오라 그러면 거의 100이면 99명이 이거 다 틀립니다. 100이면 99명에서 100명이 다 틀려갖고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고민 없이 씁니다. 자, A반, B반, C반 평균 구하세요. 그럼 75, 73, 80이네? 그럼 75 더하기 73 더하기 80 나누기 3분의 1. 거의 100이면 다 100 다 그렇게 갖고 오죠? 그죠? 다 긍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이게 1학년이다. 그럼 1학년 전체 평균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서 이걸 3분의 1로 나누면 안 되죠. 왜냐하면 A반은 40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B반은 50명이고요. C반은 20명이라는 말이죠. 여기서의 평균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75, 76, 77, 어떤 사람은 65 이게 있지만 다 더했을 때 이 사람들의 전체 합이 뭐예요? 75라는 게 나왔죠. 평균의 의미는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모든 숫자를 공평하게 나눈 게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A반은 이 안에 뭐 값이 들쭉날쭉 하겠지만 40명을 다 더해 봤더니 40명의 값이 평균으로 딱 나눠봤더니 75점. 즉 뭐냐면 75 곱하기 40명의 75를 40번 곱한 값이 전체 값을 다 더하면 그거 값하고 매칭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A반은 어떤 사람은 75, 어떤 사람은 70, 80, 77 이런 값들이 다 더해서 1번부터 40번까지 다 더하면 이게 값이 어떻게 나와요? 75 곱하기 4 28 이 값이 나옵니다. 3000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3000점을 40분의 1로 나누면 75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평균의 의미입니다. 모든 값들을 동일하게 나눈 값이 평균이고 그게 대표할 수 있다라는 대표값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50명은 73점이잖아요.
또는 20명은 80점이잖아. 이 값을 다 더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체 몇 명이에요? 40명, 50명, 20명 다 더했을 때 110명일 때의 전체 평균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지, 요 값들의 평균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다 더했을 때, 즉 뭐예요? 110명일 때 요게 가중치들을 다 줘서 계산하면 실제로 75점이 되는 의미예요. 됐어요? 가중평균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즉 비율이, 인원 비율이 틀린 평균을 그냥 갖다 쓰면 안 된다.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는 다 이 값을 모아서 전체 값으로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가중평균의 의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합을 한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 가서 상사들이나 이런 데 보고할 때 대부분의 100명 중에 99명은 이거 다 잘못 써서 내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다 75 더하기 35 더하기 80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겠죠. 가중치를 줘서 이제 내야 된다. 두 번째가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 말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기하평균 말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세무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거 가장 많이 쓰는 평균입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연평균 증가율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연평균 증가율도 100이면 100이 다 뭘 쓰냐면은 아까 전에처럼 그렇게 써요. 다 평균을 더한 다음에 평균으로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기하평균은 여기 보는 것처럼 곱의 형태로 변화하는 자료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나오죠. 물가 상승률, 인구 변동률,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연평균 증가율. 요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도 돼요.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할 때 평균을 쓰는데 다 더해서 n분의 1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면은 이상한 게 뭐가 나오죠. 이상한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루트. 하도 담싸서 기호 이름도 다 까먹었죠. 루트, 승, 루트 이런 거 해봤죠. 자, 루트의 반대가 승이죠. 자승, 삼승. 자, 루트 5의 루트는 반대말은 x의 5승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많이 안 쓰이고요. 요거를 많이 쓰죠. 기하평균 뒤에 있는 나오는 요 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 연도가 635억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고서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년치 보고서를 딱 가지고 야, 이거 1년에 몇 %씩 평균 증가했어. 이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635억. 자, 두 번째에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998억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수익률 증가율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100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요만큼은 이거에 57% 증가한 거죠. 항상 증가는 베이스 연도의 값에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그렇게 봤을 때 635억에서 2배로, 그러니까 여기 증가율은 1은 뺀 겁니다. 자기 거는 빼고 가는 거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57% 증가의 값이 998억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두 번째에서 2012년도에는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26.75%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265억은 여기서 증가한 게 아니고 요거 값에서 증가한 거죠. 항상 베이스는 그 전년도 해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전년도 해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느냐요? 베이스가 998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98억에서 여기서 22.75% 증가한 거예요. 2013년도는 1265억에서 1700억이니까
34.1%가 바뀐 겁니다. 자,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죠? 그래서 증가율, 여기서 요만큼 57%, 여기서 요만큼 26%, 요만큼 34%, 요만큼 38%.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가고 보고서에가 뭘 들어가야 되냐면, 자,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서 보고하세요. 이럽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고서 받으면 가장 많이 써요. 이거 연평균 증가율을.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57 더하기 26 더하기 34 더하기 38 나누기 4분의 1 했다가 이렇게 보고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난다고요.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율은.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635억에서 매년 증가하고요. 여기서 증가하고 평균 여기서 증가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값으로 변하는데 매년 몇 %씩 증가했는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평균 증가할 때 여기서부터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증가율은. 이 증가율은 여기가 아니고 항상 그 전년도해에 대한 증가율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더해서 n분의 1을 하면 값이 전혀 다른 값이 나와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것에서 이만큼 증가했는데 B가 C가 D가 2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값이 변했는데 이 값이 매번 똑같이 몇 %씩 바뀌면 얘하고 얘, 이 베이스에서 얘, 이 베이스에서 얘, 이 베이스에서 얘로 갔을 때 평균 몇 %씩 동일하게 값이 증가했으면 이렇게까지 갔겠느냐만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와요. 이런 건 증가율은 곱셈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루트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합니다. 승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총 하나, 둘, 셋, 4번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들어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증가했다. 그래서 루트 4를 해주는 거죠. 4 루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값을 이렇게 요만큼씩 변했다.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복잡하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 식을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삭제가 돼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베이스가 635에서 998억이 증가했을 때의 비율 곱하기 998억에서 1265억이 증가했을 때의 비율, 이 값,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계산을 딱 풀어놓고 봤더니, 우리 곱셈 나눗셈에 이게 없애는 법칙 알잖아요? 얘랑 지워지네? 얘랑 지워지네? 다 지워놓고 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요거 하나 딸랑 남네요? 무슨 말이에요? 635억에서 2363억으로 변했는데, 증가했는데, 매년 몇 %씩 비율로 증가하는 거예요. 값이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로 비율로 증가한 게 몇 %냐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비율이 이렇게 나오죠. 매년 38.9%씩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가 100이다 하면은 100에서 38점, 즉 138%가 되겠죠? 38% 증가하면. 자, 여기서 또 38% 평균 증가하면 값이 100, 33은 구하니까 한 얼마가 되겠죠? 180 얼마가 되겠죠? 여기서 또 38%, 즉 여기서 또 38%, 즉 무슨 의미예요? 매년 100에서 매년 38% 증가하고 요 값에서 또 38% 증가하고 요 값에서 또 38% 증가하고 요 값에서 38% 증가하면 최종 값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평균 증가율의 의미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산술 평균의 덧셈하고 틀린 값이죠. 얘는 곱셈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곱셈의 의미는 뭐예요? 승이라는 말이죠. 승 다 아시죠? A의 2승, A의 3승, A의 4승. 자, 10의 3승하면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1000이죠. 그죠? 이게 곱셈의 승이잖아요. 자, 승의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더하기 뺄셈이 아니고 비율은 곱하기로 나눠준다. 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경제 신문을 보거나 하여튼간 경제학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우리가 문서 보고서를 쓸 때 특히 세무학과는 이거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세무 보고서 쓸 때 항상 연평균 증가율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가요. 절대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보고서를 올렸다가 여러분들 당장 퇴사돼요. 나중에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나중에 회계 보고 감리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거를 그냥 n분의 1로 숫자 계산해서 그냥 평균 내서 n분의 1로 냈다가는 당장 그 회계 보고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바로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거 많이 보죠. 매년 몇 % 증가했느냐, 증감률, 뭐 5년치 증감률 이런 거 경제신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 5년 동안에 평균 몇 %씩 계속 평균의 의미를 이제 아셨겠죠? 평균은 똑같다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몇 %씩 똑같이 여기서부터 38% 지금 보면 57, 26, 34, 38 조금씩 다 틀리죠?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매년 38%씩 증가하고 여기서 38, 여기서 38, 여기서 38 증가하면 이 값이 딱 나온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이런 의미의 가정평균의 의미입니다. 잘 모르면 제가 유튜브에다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고민하셔서 잘 해야 돼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나중에 잘 알아두시고 엑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로 계산하는 방법 잘 알아두세요. 승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x의 승은 뭐예요? 루트 x고요. x의 3승은 뭐예요? 3 루트고요. x의 5승은요? 5 루트 x.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예요. 항상 얘를 풀어주면 얘가 나오고요. 얘를 풀어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역수라 그러죠? 곱셈의 반대는 뭐예요? 나눗셈이죠. 덧셈의 반대는 뺄셈. 곱셈의 반대는 나눗셈. 역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맞잖아요. 곱셈의 반대는 나눗셈. 자, 승의 반대가 루트고요. 루트의 반대가 승이에요. 이런 식의 수학은 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요거를 변환했으면 다시 환원시켜주고 변환하고 환원시켜주고 이 관점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응? 얘를 다시 바꿔주면 얘가 되고요. 얘를 다시 바꿔주면 얘가 된다는 말이에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게요. 저기에 나오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저게 하나가 더 나와요. 뒤에 분포 갈 때. 분포에서도 저 개념이 쓰입니다. 자,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릴게요. 잠깐 보시고. 자, 또 한 가지가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합평균이 있는데 이 조합평균은 뭐냐면은 이제 하모닉 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400km거든요. 자, 갔는데 시속 400km로 가고, 저기 KTX 타고 KTX가 400km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속 400km로 갔고요. 오는데 시속 100km로 왔어요. 그럼 평균 시속은요? 자, 4 더하기 100 나누기 2분의 1. 250km예요? 우리는 무조건 산술평균으로만 계산해왔잖아요. 여태까지는. 값이 주어지면 다 더한다면 무조건 n분의 1이었잖아. 근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가중평균도 배웠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전에 배웠던 기하평균도 배웠고요. 그렇게 다 더하는 게 아니다 배웠고, 또 하나가 이제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자, 시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시간에 몇 킬로로 가느냐잖아요. 자, 그럼 다 봅시다. 자, 총
우리가 왕복하는데 몇 킬로미터 걸렸어요? 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떠나서 밑에 식 의미 없어요. 다 떠나서 자, 가는데 몇 킬로 걸렸어요? 400킬로로 갔죠. 그럼 가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400킬로인데 자, 거리가 400km인데 시속 400km로 갔어요. 그러면 몇 시간 걸렸어요? 1시간 걸렸죠? 됐죠? 400km로 1시간 갔어요. 가는데. 자, 오는데 100km로 몇 시간 왔어요? 4시간 왔죠? 그럼 토탈 몇 시간 걸렸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4시간. 5시간 걸렸죠?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했어요? 800km죠. 그럼 어떻게 나누면 돼요? 800 나누기 5를 해야죠. 5 나누기, 그죠? 800을 5로 나눠야죠. 그죠? 400 더하기 100 나누기 2분의 1이 아니고 전체 몇 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5시간 왔다 갔다 했잖아요. 킬로는 800km를 5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요 공식에 의해서 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게 딱 나오죠? 5시간 걸렸는데 800km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말로 하기 귀찮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막 공식을 만들려다가 보니까 요런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규칙은 때로는 어려워요. 그죠? 그냥 말로 하면 편했죠. 아까 전에 제가 말로 하니까 다 이해했죠?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총 몇백 킬로 왔다 갔다 했어? 이거를 하면 되는 거를 식을 통해서 쓰려다 보니까 되게 막 어렵고 n분의 1에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표시했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가는데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했니? 토탈 몇 시간. 항상 그거죠. 토탈 몇 시간 왔다 갔다 했어? 토탈 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시간과 거리가 두 개 있을 때는 그렇게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서울 가는데 400km, 오는데 100km씩 4시간 걸렸어요. 근데 평균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똑같이 n분의 1, 똑같이 균등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보면 시속 160km씩 5시간을 달리면 똑같이 왕복했다. 이 말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평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죠. 산술 평균도 다 나눈 다음에 평균 n분의 1, 똑같이 균등하게 나눴다는 의미고요. 기하 평균도 모든 연도의 증가율을 똑같이 연평균, 똑같은 숫자로 평균 내서 증가했을 경우의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조합 평균도 이거는 두 가지 측정 도구가 있을 때, 거리하고 시간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눴을 때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했느냐. 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많이 쓰는 게 절단 평균입니다. 뭔 평균이 이렇게 많아요? 뭐 몰랐던 평균인데, 그죠? 근데 얘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여러분들 하는 것 중에서 최대 최소값 빼는 게 있어요. 스포츠에서 10명 했는데 앞뒤로 한 명씩 빼죠. 극단치라 그래서. 그죠? 보통 할 때 앞뒤로 한 명을 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걸린 사람 있죠. 선수단이 있는데 한국 선수단이 나왔는데 한국 심판이 있어. 근데 뭐 한국 심판이라고 빼기는 어려우니까 무조건 점수를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 하나, 낮은 점수 하나 이렇게 빼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절단 평균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2014년도 국회의원 재산 공개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 놨습니다. 동아닷컴에서 나온 건데 전체 의원들의 신고 재산 평균이 97억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따지고 봤더니 5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5명. 하나, 둘, 셋, 4명. 여기 있죠? 누구도 있죠? 요 사람들이 500억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값이 특이한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뜬다는 거죠. 실제로는 요 값인데 이 값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제 절단 평균을 갖고 많이 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많이 쓰죠. 경제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트림드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트림이라는 게 TRIM, 트림이라는 게 이제 양쪽을 잘라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단했다는 말이니까 그런 트림드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실제 값하고 좀 바뀌어지는지 요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치를 좀 빼고 보통 5%씩 빼거든요. 그래서 90% 데이터 갖고 양쪽을 빼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